출장 좀 다녀올게. 얼마나 걸릴진 몰라. 남편 준호가 무심하게 말했다. 어차피 너는 할 일 없잖아. 애는 엄마 댁에 있으니까. 준호야, 나 사실 네가 우리 아들 민재랑 좀 더 시간을 보내줬으면 좋겠어. 아, 또 시작이네. 나 원래 애랑 잘 못 놀아. 알잖아. 라며 준호는 손사래를 쳤다. 처음 우리 만났을 때는 네 사업 파트너 아들, 내 대부였던 그 애랑 엄청 잘 놀아줬잖아. 기억 안 나? 그건 비즈니스 차원에서 그랬던 거지. 준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땐 그 애 아버지 길석이 아내 잃고 힘든 시기였고 그 애도 지금은 아마 보육원에 있을걸. 그래도 네가 대부였잖아 라고 말하며 아내 지혜는 남편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이미 짐을 챙기며 대화는 끝난 듯한 표정이었다. 지난 1년간 부부의 관계는 눈에 띄게 식어버렸다. 준호는 집에 머무는 일이 거의 없었고 민재는 아빠를 그리워했지만 아빠는 점점 더 외면하고 있었다. 결혼한 지 10년. 처음부터 열정적인 사랑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삶이었다. 준호는 보석 수입 관련 회사를 운영했고 과거에는 지혜도 가끔 그와 함께 해외 출장을 다녔다. 간호사였던 그녀는 출산 이후 시간제로 클리닉 접수처에서 일하며 민재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안일까지 책임졌다. 그런데 1년 전 지혜의 할머니가 병들기 시작했고 그녀는 매주 요양원에 들르느라 정신이 없었다. 결국 안나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모든 재산은 유일한 손녀인 지혜에게 남겨졌다. 상속 절차를 밟느라 바쁜 나날 속에서 남편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깊이 생각할 틈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서야 그녀는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 가족은 정말 괜찮은 걸까? 다음 날 지혜는 휴일을 맞아 공증인 사무소를 들른 뒤 충동적으로 결정했다. 준호를 공항까지 배웅하자.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보니 그는 이미 떠난 뒤였다. 탁자 위에는 공항으로 향했다는 짤막한 쪽지 하나만 남겨져 있었다. 지혜는 곧장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다. 출입구에 들어섰을 때 익숙한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준호였다. 그는 이미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있었다. 지혜는 한 걸음 뒤에서 그를 지켜보았다. 다가가지 못한 채 홀로 대합실을 서성이다가 우연히 옛 지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출구 쪽으로 나간 건 거의 40분이 지난 뒤였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낯익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자 관계자 출입구에서 나온 두 사람을 보게 되었다. 젊고 세련된 승무원 복장의 여성이 어떤 남자에게 팔짱을 끼고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그는 다정한 말투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남자, 바로 그녀의 남편 준호였다. 그는 이미 비행기를 탔어야 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딴 여자를 품에 안고 있었다. 은지야, 걱정 마. 우리 마누라는 멍청해서 다 지나가도 몰라. 요즘은 할머니 상속 문제에 정신이 팔려 있거든. 그 말에 지혜는 자동적으로 후드를 눌러쓰고 몸을 웅크리며 조심스럽게 빠져나왔다. 그녀는 다급히 택시 승강장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외모나 차림새가 잘 나가는 승객 같지 않아 보였는지 아무도 그녀를 태워주려 하지 않았다. 결국 한 대의 택시 문을 열고 그대로 앞자리에 올라탔다. 저 흰색 차 따라가 주세요. 급해요. 돈은 충분히 드릴게요. 뭐야, 미쳤어? 순서 있는데 왜 끼어들어? 택시기사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려. 안 내려요. 당신들 이거 불법으로 손님 태우는 거잖아. 경찰에 신고할까? 영업 못하게 만들까?
지혜의 목소리는 울음을 머금고 있었다. 아이 참, 어쩌다 이런 손님을. 기사도 결국 포기하고 차를 출발시켰다. 흰색 차량은 공항을 빠져나갔고 그들은 그 뒤를 조심스럽게 따랐다. 얼마 가지 않아 외곽의 한 도로에 접어들었다. 이 길은 막다른 길이에요. 저희끼리 비행단지라고 부르죠. 파일럿이나 승무원들이 자주 찾는 고급 리조트가 끝에 있어요. 그렇군요. 거기 가는 거군요. 지혜는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다. 그럼 돌아가 주세요. 더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는 이미 준호와 그 승무원이 리조트의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들어왔다. 그럼 어디로 갈까요? 기사 아저씨가 물었다. 파블로카요. 거기 가서 좀 진정하고 싶어요. 파블로카? 거기 물고기 잘 잡히죠? 혹시 여름에 민박이나 별장 빌릴 생각은 없으세요? 거기 제 집이 있어요. 전화번호 주세요. 혹시 빌리게 되면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그들은 거의 친구처럼 헤어졌다. 기사 아저씨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돈을 받았고 지혜는 마을 슈퍼에 들러 커피와 차, 빵과 소시지를 사들고 집으로 향했다. 바깥 공기 속에서 차를 마시고 소박한 간식을 먹는 것.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진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누군가 집 안을 점령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슴이 쿵 내려앉은 지혜는 서둘러 다시 나와 문 앞에서 경찰을 불렀다. 다행히도 이웃에 살던 지구대 순경 박 형사가 바로 달려와 주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지혜야? 혹시 동네 꼬마들이 장난친 건 아니고? 그럴 리 없어요 아저씨. 전 이 집에 아무도 들인 적 없어요. 이제 막 상속 절차도 마무리된 참인데요. 그럼 도둑놈이네. 안에 뭐 귀한 거라도 있었어? 그래, 내가 직접 들어가 볼게. 박 형사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들고 집 안으로 돌진했다. 몇 분 뒤 그는 수갑을 찬 한 남자와 함께 나왔다. 낯선 남자는 40대 초반쯤으로 보였고 지혜를 보며 어이없다는 듯이 물었다. 당신이 여기 주인이에요. 저는 지혜 씨가 절 들인 줄 알고. 이 여자가 바로 집주인이야. 거짓말 좀 작작해. 저 진짜 몰랐어요. 진짜요. 전 그냥 준호 씨랑 얘기해서 여기 지내도 된다고. 뭐라고요? 지혜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우리 남편 준호가요? 그 남자는 이름을 이강민이라고 밝혔다. 전직 응급의학과 의사였지만 의료사고로 인해 면허를 잃고 그 후엔 감옥까지 다녀온 인물이었다. 강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겪은 일을 이야기했다. 자신은 억울하다고 병원에서 약 처방이 잘못되었는데 결국 책임은 자신에게 돌아왔다고. 그래서 지금 이 집에 몰래 들어와 산 거예요? 아니요, 몰래 들어온 게 아니라 진짜로 준호 씨가 절 여기로 데려다 줬어요. 기차역 근처에서 만났고 이름도 알고 있었고 제 얘기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믿었죠. 설마 남의 집을 소개해 줄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박 형사는 의심스럽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지만 지혜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신고는 안 할게요. 그냥 여기 좀 지내세요. 집 보안이나 정원 관리라도 맡아주세요. 돈은 많진 않지만 생활비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지혜씨, 왜 저를 도와주세요? 강민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아무도 손 내밀지 않아요. 저도 요즘 인생이 엉망이라서요. 누가 누굴 판단하겠어요. 그리고 당신 의사였잖아요. 의료계에 있던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는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지혜는 차를 끓이고 소시지를 썰어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다. 그리고 묘하게 편안해졌다. 낯선 이 남자에게 위로받는 느낌이랄까.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웃음을 지었다. 그리고 이 이상한 하루가 끝나갈 무렵 마음속에서 묘한 평온함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혜는 도시로 돌아갔다. 아들이 외할머니와 함께 있어 다행이었다. 민재는 여전히 해맑게 할머니 집 이야기를 들려주며 전화를 받았다. 하지만 지혜의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다. 남편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고 이제는 그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었다. 며칠 후 준호는 출장에서 돌아왔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혜에게 보랏빛 자수정 팔찌를 선물하며 환하게 웃었다. 외식하자며 레스토랑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도 유쾌하게 웃으며 그녀를 감싸 안았다. 마치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이. 하지만 그날 밤 지혜는 조용히 물었다. 그 남자 말이에요. 이강민 씨. 당신이 그 사람 데려다 줬다던데. 누구? 아, 그 사기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열쇠는 아마 네가 현관 밑에 두고 다녔겠지. 그런 적 없어. 그리고 그 사람 내 이름이랑 주민번호까지 알고 있었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 그런 사기꾼 많아. 조심하라고, 당신. 제발 순진하게 굴지 마. 지혜는 속으로 분노를 눌렀지만 겉으로는 평정을 유지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집을 빌려줬어. 2달 동안 살라고 했어. 집도 봐줘야 하니까. 준호는 무언가를 의심하는 듯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고 그 안에 지혜를 들일 생각은 없었다. 그 후 몇 주간은 마치 모든 게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였다. 준호는 지혜를 회사 앞에서 기다리며 데려오고 주말에는 민재와 산책을 하거나 영화관에도 같이 갔다. 꽃을 사오고 작은 선물들을 준비하며 한껏 다정한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온 듯 보였다. 지혜는 이 변화가 진심인지 의심하면서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준호가 공항에서 승무원과 함께 있는 장면을 떠올리며 가슴이 조여왔고 마음 한구석에선 그의 갑작스러운 다정함이 더 불안하게만 느껴졌다. 그러던 중 상속받은 시골집과 땅의 소유권 등록이 완료되자 지혜는 다시 파블로카로 향했다. 이번에도 민재는 외할머니 댁에 머물렀고 준호는 또 출장 중이었다. 시골집에 도착한 그녀는 깜짝 놀랐다. 마당은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고 잡초 하나 없이 깨끗했으며 심지어 오래되어 기울어졌던 담장까지 보수되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수한 감자조림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다. 어릴 적 할머니가 만들어주던 그 향기였다. 딱 점심시간 맞춰 오셨네요. 부엌에서 나온 강민이 반갑게 웃으며 말했다. 근처 어르신들 댁에서 풀 깎는 일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도시락도 얻고 우유랑 버터, 고기도 조금씩 생기고요. 아, 그리고 창고에서 낚싯대도 하나 찾았는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할아버지랑 저도 예전에 자주 낚시했어요. 지혜는 웃음을 머금고 대답했다. 잘 잡히던가요? 엄청요. 말리고 훈제도 해봤죠. 오늘 한번 맛보실래요? 강민은 어느새 자신이 이 집의 일부가 된 듯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그의 그런 모습은 지혜에게 왠지 모를 안도감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다. 바로 왜 남편 준호가 아무 말도 없이 이 남자를 여기에 데려다 주었는가? 점심을 마친 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강민은 오래전의 이야기를 꺼냈다. 인턴 시절 그는 병원의 원장 딸과 엮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뒤집혀 버렸다. 그러나 그때 그는 병원의 한 환자, 유부녀였던 여성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녀 역시 그에게 마음을 주었다. 하지만 아이를 임신한 그녀는 남편에게 갇힌 채 연락을 끊어버렸고 결국 그녀는 출산 중 사망하고 말았다. 아이도 살지 못했다는 말에 그는 모든 걸 잃었다고 느꼈다. 이후 원장 딸과의 결혼은 그에게 남은 유일한 길이었지만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고 이후에 의료사고로 그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지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과 겹쳐보며 이 남자가 겪은 고통이 단순한 동정심 이상으로 느껴졌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집 주변을 정리하고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난로를 손봤다. 그리고 마당에 앉아 조용히 별을 바라보았다. 말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지혜는 강민이 단순한 동거인이 아닌 자신의 인생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며칠 후 도시로 돌아온 지혜는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병원에서 남편의 직장을 확인하기로 마음먹고 직접 보석회사로 향했다. 그러나 경비원은 그런 이름의 직원을 들어본 적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다. 충격에 빠진 지혜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고 전화 속에서도 같은 대답이 돌아왔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직원 중에 그런 이름은 없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다. 그녀는 즉시 경찰서에 연락해 박 형사의 개인 번호를 단축번호에 등록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지난 몇 년간 함께 살아온 사람은 더 이상 알 수 없는 이방인이 되어 있었다. 지혜가 남편에 대해 알아낸 충격적인 진실은 불안과 공포를 더욱 증폭시켰다. 준호는 다정한 가장의 탈을 쓰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의 출장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그는 이미 수년 전에 보석회사에서 해고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회사로 나가는 척하며 그녀를 속여왔던 것이다. 그녀는 과연 남편이 지난 몇 년간 무슨 일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알 수 없었다. 더 무서운 것은 그가 단지 거짓말을 해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위험한 인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었다. 지혜의 이런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다. 며칠 후 그녀는 파블로카의 강민으로부터 긴급한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급했고 숨이 가빴다. 지혜 씨, 지금 당장 여기로 오세요.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강민은 다급한 목소리로 지혜에게 당부했다. 아들을 다시 외할머니에게 맡기고 그녀는 곧장 시골로 향했다. 밤이 짙게 깔린 후 도착한 그녀에게 강민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준호가 그를 찾아왔고 독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단순한 독이 아닌 물에 쉽게 녹고 사람을 조용히 죽일 수 있는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독약을. 그의 말에 지혜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그녀를 향한 준호의 미소와 선물, 다정한 말들, 그것들이 이제는 모두 위선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그가 단지 외도를 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녀를 없애려고 했다는 사실을.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녀는 강민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절대요. 대신 무해한 식물 추출물을 넣었어요. 설사나 복통은 일으킬 수 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어요. 그가 나를 의심하지 않도록 일부러 약간의 반응은 있도록 만들었죠. 그리고 즉시 박 형사에게 연락했어요. 지혜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포가 밀려들었다.
그녀는 강민에게 자신의 물 소비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하나 떠올렸다. 그런데 그는 내가 레소나 정원이라는 물을 즐겨 마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그런 브랜드의 물을 전혀 마신 적이 없어요. 나는 항상 정수기 물을 마시거든요. 그 말에 강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럼 독약이 담긴 물은 당신이 마시라고 만든 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 물은 혹시... 지혜의 눈이 커졌고 그녀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준호가 말한 좋아하는 물은 그녀의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그가 공항에서 껴안고 있던 승무원 은지였다. 바로 그 시각 준호는 은지를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도착하자 그는 친절한 미소와 함께 물병 하나를 건넸다. 자동 판매기에서 샀어. 비행하느라 힘들었지? 이거 마셔. 은지는 아무런 의심 없이 물을 마셨고 곧이어 갈아입으러 자리를 떴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돌아와 준호에게 소리를 질렀다.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이 물 마시고 난 뒤부터 배가 뒤틀려. 무슨 약을 넣은 거야? 말해봐. 준호는 당황한 채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은지는 소리를 더 높였다. 이 자가 날 독살하려 했어요. 경찰 불러요. 이 미친놈이 날 죽이려 했다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몰렸고 준호는 혼비백산에 공항을 빠져나와 버스를 탔다. 자동차는 그대로 주차장에 방치되었다. 그날 이후 준호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도시 외곽의 임대 아파트에 숨어 살며 누군가 자신의 뒤를 밟고 있지 않은지 늘 불안에 떨었다. 더 이상 사업 파트너들과의 연락도 끊겼고 은지는 경찰에 모든 사실을 고백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단순한 연인이었지만 준호가 불법적으로 보석을 밀수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 그의 사업에도 얽혀버린 인물이었다. 그러나 이번 일로 인해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공범이 되어버렸고 스스로도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경찰에 진술하며 최대한 자신이 협박을 받았고 이용당했음을 강조했지만 상황은 이미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준호의 도피 생활은 점점 더 비참해졌다. 더 이상 돈줄도 없었고 은지가 경찰에 모든 걸 털어놓으면서 조직 쪽의 신뢰도 잃어버렸다. 원래 그는 보석 밀매 조직의 단순한 중간책에 불과했지만 은지를 통해 단연간 모은 돈과 인맥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독자적인 거래도 벌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의지하던 연인은 등을 돌렸고 자신을 쫓는 경찰과 조직의 감시 속에서 숨죽여 살아가야 했다. 그는 기회만 되면 복수할 계획이었다. 그 첫 번째 타깃은 당연히 강민이었다. 자신을 배신하고 독이 아닌 허접쓰레기를 준 그 남자. 만약 그가 진짜 독을 줬더라면 이 모든 일은 계획대로 흘러갔을 것이다. 그는 그 실패를 결코 용서하지 못했다. 결국 준호는 밤을 틈타 파블로카로 향했다. 자동차를 얻을 수 없었던 그는 도보와 히치하이킹으로 움직였다. 이동은 느렸지만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는 시골 마을에 도착한 새벽녘 어릴 적부터 알고 있던 그 집의 구조를 떠올리며 행동에 나섰다. 안나 할머니가 쓰던 오래된 창고, 그곳에 보관된 연료통이 그의 목표였다. 여름이면 종종 사용하던 석유와 기름들이 아직 그 자리에 남아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실제로 그 추정은 정확했다. 그는 기름을 퍼서 집의 출입문과 창문 주변에 뿌리고 마침내 성냥불을 튀겼다. 순식간에 불길이 번져나갔고 오래된 목조주택은 눈 깜짝할 사이에 불덩거리가 되었다. 준호는 마을 끝자락의 나무 위에 올라
활활 타오르는 집을 바라보며 묘한 만족에 젖었다. 이제 강민도 그 집도 지혜의 추억도 모두 사라졌다고 믿었다. 그는 더 이상 미련 없이 자리를 떠나 다시 도망자의 길을 택했다. 하지만 그가 떠난 직후 이웃들이 연기를 보고 달려와 소방에 신고했고 박 형사 역시 즉시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미 집은 대부분 전소된 상태였고 그 안에 누가 있었는지는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화재 소식을 들은 지혜는 절망 속에 무너져 내렸다. 모든 걸 잃은 듯한 허탈함과 강민이 그 안에서 숨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무너졌다. 하지만 기적처럼 다음 날 아침 강민은 멀쩡히 돌아왔다. 그는 새벽부터 낚시하러 강에 나가 있었고 휴대폰을 물에 빠뜨려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등장은 지혜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이자 안도감을 안겼고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강민을 부둥켜 안았다. 너무 걱정했어요. 제발 다음부턴 낚시 가기 전에 전화기 좀 챙겨요. 그녀는 울면서도 화를 내듯 말했다. 강민은 미안한 듯 머리를 긁적이며 낚시가 잘 돼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라며 웃었고 박 형사는 말없이 둘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야. 이건 분명 누군가가 불을 질렀어. 그날 이후 강민은 지혜와 함께 도시로 올라왔다. 마침내 둘은 본격적인 동거를 시작했고 비록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이미 깊이 이어져 있었다. 그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지혜는 한 가지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고 강민이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아주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강민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때 당신을 도와주지 않았던 병원 동료들 아직도 만나고 싶어요? 강민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글쎄요. 이젠 다 잊고 새 출발하고 싶기도 해요. 당신이랑 민재랑 이렇게 있는 게 내겐 지금 가장 소중해요. 하지만 지혜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래도 난 알아보고 싶어요. 이대로 끝내기엔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돈도 있으니 병원 하나 열어보는 건 어때요? 당신은 행정 책임만 맡으면 되니까 경력과 무관하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강민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의 눈동자 속에 다시 불꽃이 살아났다. 잃어버린 삶, 무너진 자존감, 잊혀진 사명감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새로운 희망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던 어느 날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드디어 준호가 잡혔다는 것이었다. 그는 흑해 연안의 한 휴양지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들고 지내던 중 체포되었다. 경찰은 그가 보관해둔 금괴와 밀반입 보석, 대량의 현금을 확보했으며 그의 체포로 인해 밀수 조직의 여러 핵심 정보들도 드러나게 되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준호는 변호사를 통해 지혜에게 접견을 요청해왔다. 처음엔 가지 않으려 했지만 지혜는 마음을 다잡고 경찰서를 찾아갔다. 이대로 끝을 내기 전에 그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유리창 너머에 앉아있는 준호는 여전히 깔끔하게 정돈된 외모와 능청스러운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다. 지혜가 자리에 앉자 그는 가볍게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그 태도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고 지혜는 피곤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려는 건데? 그녀가 차갑게 묻자 준호는 슬며시 웃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강민이 말이야. 그 사람 내가 괜히 관심 가졌던 게 아니었어. 그 사람의 과거를 내가 왜 파헤쳤는지 이제 알려줄 때가 된 것 같아. 지혜는 그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그는 말을 이어갔다. 그 사람의 옛 연인, 그 여자 말이야. 그 여자랑 강민 사이에 아이가 있었던 거 알지? 다들 죽었다고 믿었겠지만 사실은 살아있어.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그 아이, 네가 이미 알고 있는 애야. 바로 길석의 아들, 네가 한때 좋아했던 그 아이. 내가 대부라고 말했던 그 아이 말이야. 지금은 고아원에 있지. 지혜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토록 오래된 기억, 준호가 대부라던 아이가 강민의 친아들이라니. 넌 그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준호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처음엔 몰랐지. 근데 나중에 연결되더라고. 어차피 난 네가 강민이랑 가까워지는 걸 보고 그 사람을 건드릴 생각이었고 마침 그 아이도 내 계획에 도움이 될 거라 판단했지. 지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넌 끝까지 더러워.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엔 다시는 끼어들 수 없어. 그녀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나가며 자신이 이 남자와 함께했던 지난 시간들을 마음속에서 완전히 지워내고 있었다. 그녀는 알았다. 이 모든 파국의 시작은 바로 준호의 끝없는 욕심과 위선에서 비롯되었음을.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모두 끝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며칠 후 지혜와 강민은 민재와 함께 고아원으로 향했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던 그날, 그들은 마당 끝에서 활짝 웃으며 달려오는 소년을 만났다. 아빠라는 목소리와 함께 달려든 아이는 강민의 품에 안겼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 이제는 집에 가자. 그는 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민재가 두 팔을 번쩍 들며 외쳤다. 형 생겼다. 와, 우리 집에 형이 생겼어. 그러자 지혜가 웃으며 말했다. 곧 여동생도 생길 거야.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고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강민은 이제 더 이상 외로운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고 그의 품에는 늦게나마 되찾은 아들이 있었으며 옆에는 묵묵히 지켜주는 따뜻한 아내가 있었다. 지혜 역시 마찬가지였다. 상처로 얼룩졌던 지난 세월은 이제 그저 지나간 이야기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진심으로 웃을 수 있음을 실감했다. 민재는 형이 생긴 걸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고 동생처럼 그를 따라다니며 온갖 이야기를 나눴다. 마당에서 함께 뛰노는 두 아이의 웃음소리는 지혜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며 오래된 고통을 씻어주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해냈다. 동네 사람들과 몇몇 친지들만 모인 그 자리에서 강민은 조용히 지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어.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 가족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지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오갔던 수많은 말과 침묵, 눈물과 웃음이 모두 응축되어 하나의 약속이 되었다. 이제는 절대 놓지 말자는 눈빛 속에 담긴 맹세였다. 그리고 바로 그날 지혜는 그동안 품어왔던 한 가지 제안을 꺼냈다. 우리 병원 열자. 당신이 다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당신만의 방식으로. 강민은 잠시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정말 그렇게 해도 돼? 이미 준비는 다 되어 있어. 행정직은 가능한 걸 확인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아직도 좋은 의사를 원해. 그 말에 강민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한숨을 쉬었고 눈가가 붉어졌다. 그토록 오랫동안 세상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그가
이제 다시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는 끝까지 자신을 믿어준 사람이 있었고, 함께 걸어가겠다고 손을 내밀어준 가족이 있었다. 한편 준호는 끝내 법정에 서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밀수, 사기, 살인 미수, 방화 등 온갖 혐의에 대해 무거운 판결을 받았고, 그의 얼굴에서 오만한 미소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구속된 후에도 몇 차례 지혜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그녀는 그 어느 것도 읽지 않았다. 모든 것은 끝났고 그녀는 더 이상 그와 아무런 관계도 없었다. 오직 아이들과 강민만이 그녀의 세계였다. 그렇게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그녀는 마침내 찬란한 햇살 속으로 걸어 나오고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새집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였고, 마당엔 아이들이 심은 작은 나무들이 푸른 싹을 틔우고 있었다. 강민은 자신의 아들과 민재, 두 아이를 나란히 앉혀놓고 낚시터에 데려갔다. 웃고 떠들며 미끼를 달고 실을 던지고 고기를 기다리는 그 평범한 시간이 그에겐 너무도 소중했다. 지혜는 그 모습을 창가에서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가 조용히 움직이는 것을 느끼며 손을 올렸다. 모든 고통과 혼돈이 결국 그녀를 이 자리로 데려다 주었다. 더는 도망치지 않아도 되었고, 더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제 그녀는 진짜 삶을 살고 있었다. 진짜 사랑을, 진짜 가족을, 그리고 진짜 자신을 안고